자, 오늘 한 구독자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등 소위 전문직 직업군은 정말로 타격을 크게 받나요?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떤 흐름인가요? 제 생각에는 전문 직종과 인공지능이 공생할 듯한데 한국은 이에 대해 감론을박 팽배하고 유럽은 독일만 봐도 인공지능의 발전과 상관없이 법대, 치대 등등 전문직 학과는 여전히 운영되고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지금 님이 궁금하신 이 개념들을 한국에서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언론과 한국의 정보력은 사실 미국이나 해외에서 영어로 나오는 그런 논문이나 언론, 뉴스 그런 게 나온 후에야 한국 기자들이 번역하고 그 다음에 알려주는 거예요. 한국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논문이 나온 후에 번역돼서 그거를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한국이. 그러니까 결국 한국이 알게 되는 정보라는 건 뭐냐면 선진국들이 외부에 공개되는 그런 영어로 된 자료가 나온 후에, 즉 파블리시가 된 후에야 한국에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영어로 미디어를 읽겠죠. 그 사람이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또 서서히 한국 대중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한국 대중들이 세계를 돌아가는 걸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한국의 방구석에 앉아서 세계가 돌아가는 걸 안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에요. 이미 매우 늦은 생각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미국에서 뭔가 이제 첨단 기술이 생기잖아요.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그거를 굳이 전 세계에 우리 이거 개발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연구실에서 연구원들이 계속 개발을 한 다음에 특허를 다 걸어놓고 원천 기술 다 걸어놓고 이제 미국이 이거를 전 세계에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을 때 그때 미국은 언론에다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을 한국 사람들은 와, 미국이 신기술이 나왔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기술은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비밀이 되게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 땅을 밟고 실제 연구소에서 연구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플레이가 뭐냐면, 미국이 되게 잘하는 언론 플레이가 뭐냐면, 마치 미국이 지금 기술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고 있고 그것들을 아시아 시장에다가 계속 뺏기고 있다라는 코스프레를 합니다. 이거 미국이 하는 코스프레예요. 반면에 아시아는 기술이 늘 없었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좀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부풀려요.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 제대로 보는 스탠스는 뭐냐면, 미국은 실제 가지고 있는 기술을 많이 숨기고 있고 일부만 보여주고 있다. 요 관점으로 보면 맞고요. 반면에 아시아 뉴스들은 기술이 없는데 계속 기술이 있는 것처럼 국뽕하고 과장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깜짝 놀라는 거는, 미국은 사실 인공지능 종주국이에요. 미국이 인공지능을 활발하게 연구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1970년대 막 이럴 때예요. 1970년대.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미 인공지능 연구를 1970년대부터 이미 매우 활발하게 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이 전 세계에 퍼뜨리지 못했냐면, 전 세계의 컴퓨터 수준이 인공지능을 구현할 만큼의 컴퓨팅 파워가 안 됐던 거예요. 1970년대에 사람들이 썼던 개인용 컴퓨터가 지금 스마트폰이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지금 손바닥 안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그만큼 1970년대에는 인공지능 컴퓨팅 파워가 안 됐기 때문에, 대중적이 쓸 수 있는 컴퓨터가 그런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실험실에서만 슈퍼컴퓨터들이 이제 구현을 하면서 실험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미국은 그거를 다 특허를 걸어놓고 다 설계도면 걸어놓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낸 후에 그 다음에 서서히 인공지능 기술이 세상에 보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실리콘밸리가 혁신을 주도한다는 그런 생각은, 그게 바로 착각이에요. 특히 실리콘밸리에 무슨 A로 시작하는 회사, G로 시작하는 회사가 무슨 첨단 혁신을 주도한다 막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비유예요. 그 미국 실리콘밸리가 2023년 뭐 2024년에 내놓는 첨단 기술이란 게 뭐냐면, 미국이 다 1970년대, 80년대, 뭐 심한 건 1960년대, 50년대에 이미 다 개발을 했던 기술들을 하나하나 꺼내 가지고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그럼 왜 왜 이 타이밍에 꺼내냐 하면은, 이제는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가격 경쟁력이 됐기 때문에 내놓는 거예요. 즉 아시아에 그거를 생산해 줄 수 있는 값싼 공장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에 매우 적응이 돼 있어요. 인공지능이 온 세상을 다 덮고, 인공지능이 다 인간의 노예로서 모든 노동력을 대신한다는 가정하에 이미 산업 구조가 그렇게 다 개선되고 있어요. 근데 되게 황당한 건, 한국 뉴스에서는 막 뭐 실리콘밸리 해고가 일어나는데 인공지능 때문이다 막 그런 거, 굉장히 잘못된 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산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항상 한국 기자들은 추측성 기사만 합니다. 이미 미국은 인공지능을 퍼뜨리기 전에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 퍼뜨렸을 때 어떻게 됐는지 시뮬레이션을 다 해봐요. 그거에 맞춰서 미국 산업을 먼저 방어하고 다 보호한 후에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 펴줘도 미국 사회는 망가지지 않을 준비를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뉴스 기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때문에 뭐 미국 실리콘밸리에 해고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뭘 알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해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미국의 그런 것들을, 뉴스를 보고 영어로 된 뉴스를 읽고, 미국은 혹시 이러지 않을까 추측한 다음에 그거를 어디 서울에 오피스 구석에 앉아있는 기자들이 그 미국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번역한 다음에 다 추측성 기사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테크뉴스 보면은 되게 개그 같아요. 코미디. 미국 사정을 쥐뿔도 모르면서 그냥 미국에서 나오는 영어 뉴스를 번역한 다음에 자기들이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황당하냐면, 미국 가실 분들이 그런 한국 뉴스들을 보고, 난 미국에서 이거 하겠다고 성공하겠다 생각하고 인생의 계획을 걸면 완전 오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8년에, 지금 2023년이죠. 2008년에 제가 미국에 유학 나왔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정말 공부 잘한다는, 날고 긴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한국 랭킹 1위 학부에서 나오고 한국 랭킹 1위 석사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죄다 망했어요.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박사 때 저희 박사과정 한인 유학생 동료가 한 20명 됐었거든요. 한 20명?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진짜로 제 경험을 해볼게요. 그 20명 정도 됐었어요. 제 한인 학생들이 저희 과에, 박사과정에. 근데 그 중에서 미국에 남고 성공한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미국에 남고 싶고 미국에서 뭔가 하고 싶었는데 실패하고 다 한국 돌아갔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한국 돌아가요. 자, 근데 왜 그들이 실패했는지 보면은 한국 뉴스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이 한국 뉴스를 믿는 건 본능이죠. 어렸을 때부터
한국 뉴스를 늘 보면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한국 뉴스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했던 연구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한국 뉴스를 보고 한국에서 이게 미래지향적이고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막 이렇게 예측한 것들을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결국엔 그렇게 미국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 망했습니다. 반면에 그 20명 중에 미국에서 지금 성공한 사람이 3명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죠. 굉장히 성공했죠. 또 한 친구, 동기도 실리콘밸리의 유명 회사 다니고 있고, 또 한 명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국립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어요. 셋 다 성공했죠. 그런데 이 3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뉴스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3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인 학생이 나가면은 무시당했었어요. 굉장히 무시당했어요. 이 3명 특징이. 자, 그러면 나머지 망한 17명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저는 기계공학과에 항상 말하자면 기계공학과입니다. 제가 2008년에 유학 나왔을 때 한국 뉴스에서 막 대단하다고 말했던 게 한국의 기계공학 기술이고 자동차 엔진 기술에 대해서 막 떠들어댔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명문대 랭킹 1위 학교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자동차 엔진을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당시 한인 학생의 분위기는 이거였어요. 기계공학 하면 자동차 엔진이 꽃이지. 그게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런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3명, 성공한 3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독특한 기술들을 다 공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셋은 학생이 나가면, 한인 학생이 나가면 형들로부터 혹은 동기들로부터 항상 무시당했어요. 야, 뭐 그런 걸 연구하냐. 저는 제가 솔직히 당했던 얘기 해드릴게요. 저는 2008년에 유학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2023년이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테크놀로지의 최첨단 트렌드는 뭐죠?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거.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는 뭐죠? GPU 테크놀로지예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GPU가 가지고 있는 수천 개의 멀티코어가 마치 인간의 뇌에 있는 뇌세포처럼 작용해서 딥러닝을 수행하는 것이 현대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건 다 알지만 2023년에 하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자, 타임머신을 타고 2008년으로 돌아갑시다. 2008년이 어떤 시대였냐면 그때가 스마트폰이란 게 막 처음 나와가지고 막 광고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전부 폴더폰을 갖고 다녔고 저도 폴더폰을 갖고 다녔습니다. 스마트폰이 그때 나왔는데 2008년에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굳이 폰 하나를 저렇게 비싼 가격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뭐 몇십만 원이면 살 수 있는 폴더폰을 들고 다녔어요. 폴더폰 뭔지 알죠? 전화만 되고 문자만 되고 거. 원래 폰이 그랬어요. 근데 스마트폰에는 그때 처음 나왔던 그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저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미국 애들은 기계과 애들이 GPU 테크놀로지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쟤네들이 왜 하는지도 몰랐어요. 쟤네들 왜 그래픽 처리 장치를 기계과에서 왜 공부하지? 쟤네 뭐 게임을 좋아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저는 항상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내국인들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백인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아주 자연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개신교인이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항상 성경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백인 문화권이 개신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백인들하고 굉장히 친해질 수가 있어요. 유태인들하고도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유대교랑 개신교랑 차이는 뭔지 아시죠? 유대교는 구약 성경까지만 읽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가 되는 거고
신약 시대의 예수님까지 쭉 다 믿으면 이제 개신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의 이제 엘리트들 사이에서의 종교죠. 유태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다 믿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완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사탄 숭배자들 있고 그 다음에 무정교인들 있고 뭐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의 엘리트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네 가지 부류의 종교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중에서 유대인들과 개신교인들과 굉장히 친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류 기술을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유태인들이나 미국의 백인들은 기계과에서 GPU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그때 2008년에 무슨 말을 하고 있었냐면 저의 그 백인 친구가 지금 GPU 주식 사야 된다. 박사과정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사면은 이거 한 20년쯤 후에는 이거 진짜 한 100배 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하고 했었어요. 저는 그게 뭔 얘기인지 이해도 못했고 2008년에 그만큼 한국이 뒤쳐져요. 한국 사람들 그때 자동차 엔진 공부해야 된다고 이런 소리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국뽕을 깨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국뽕을 깨야 된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늘 한국이 일제시대 때 힘들었기 때문에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한국인들이 한국을 막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늘 외세로부터 침략당했기 때문에 한국이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뭐 좀 잘하면 막 띄워주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이 망해요. 그 민족주의거든요. 한국이 망하는 이유는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버리셔야 돼요. 그거보다 이 강대국들이 무엇 때문에 강해졌는지를 진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좌파에 빠지지 말라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한국 좌파는 반미의 민족주의입니다. 한반도 지도를 한번 보세요. 한국 되게 조그만 나라예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봐요. 인구가 뭐 5천만 명 정도였는데 계속 줄고 있죠. 이제 뭐 4천만 대로 막 이제 하반대로 막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인구도 작고 인구도 줄고 있고 영토도 작은 나라인데 무슨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예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아니라 강대국이 뭘 하는지 보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를 항상 연구하셔야 돼요. 한국처럼 약소국에서는 인구가 작고 인적 자원도 없고 국토도 좁고 지하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강대국들의 대세를 읽을까? 그리고 강대국들의 그런 기술을 배워볼까? 강대국들과 어떻게 하면 친해져 볼까? 강대국들로 어떻게 진출해 볼까? 요 고민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반미잖아요. 지금 한국 대세는 반미잖아요. 그리고 민족주의, 한민족이 우리 민족끼리 뭔가 해낼 수 있다. 진짜 황당한 사상입니다. 황당한 사상이에요. 세계로 뻗어나가셔야 되니까 지금 님이 이 물어보는 질문은 한국에서는 알 수 없어요. 미국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인공지능의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이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이 기술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미리 자국을 어떻게 보호할까를 이거를 다 생각한 후에 그 후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엘리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공지능은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자기 자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잖아요. 자기 자녀들은 인공지능을 멀리합니다. 스마트폰을 못 가지고 다니고 해요. 자녀들한테는. 미국 엘리트 가정들이 자녀들한테 종이책을 읽게 하고 아날로그적으로 살게 합니다. 아날로그가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단한 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맞은 후에 미국이 진짜 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뭔가 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닌자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전국시대가 아니잖아요. 닌자도 없고 사무라이도 없죠. 그런데 아직도 일본은
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재원들을 자꾸 미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미국이 뭐 하는지 계속 알아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미국에서 일본 회사들이 그 일본 주재원들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미국이 뭘 하고 있는지 계속 알아내려고 해요. 아주 촉을 아주 그냥 민감하게 세우면서 미국이 뭘 하고 있는지를 항상 알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굉장히 친미적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하려고 하고. 그래서 일본의 사회에서도 이 부는 붐이 뭐냐면 아날로그 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자세히 보시면 아날로그를 되게 좋아합니다. 컴퓨터로 막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 세계에 반도체 첨단 인공지능을 만드는 부품들을 팔면서 일본인들 본인들의 사회는 아날로그로 유지합니다. 이게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다 준비를 된 후에 그 다음에 세상에 인공지능을 퍼뜨리는 그런 국가들이에요. 뭐 미국이나 일본. 자, 그런데 한국은 이 항상 감이 없어요. 지금 이 와중에 이 친미국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인공지능의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반미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우파 대통령이 미국과 관계 개선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일본과 관계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국민들은 완전 지금 우파 정권을 매도하고 있죠. 국민들은 반미, 반일이에요. 이 시대를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자, 미국은 어떤 흐름이냐면 인공지능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다는 인공지능을 뿌리면서 정작 본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본인들의 가정, 본인들의 자녀, 본인은 매우 아날로그적으로 삽니다. 아시겠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그 스마트폰의 종주국이 미국이잖아요. 알고 있죠? 스마트폰이 미국이 전 세계를 퍼뜨렸는데 정작 웃긴 거는 미국 사람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매우 낮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막 거의 전 국민 스마트폰 갖고 다닐 때도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때까지 아날로그 폰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폴더폰. 그리고 지금도 실리콘밸리의 20대들 중에서 폴더폰 쓰기 운동하는 20대들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스마트폰이 인간의 뇌를 망가뜨리고 스마트폰이 인간을 지배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이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본인들의 삶은 굉장히 전산화가 느립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보수적. 인간 본연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전 세계에 팔아먹는 테크놀로지는 매우 진보적이면서 본인들의 삶은 보수로 유지한다는 거죠. 이게 미국과 일본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안타까워요. 한국 사람들은 이 강대국의 그 논리를 싫어하면서, 봐봐요, 한국 사람들 대중이 얼마나 안타깝냐면 반미하죠. 반일해요. 다 전 세계 강대국과 아시아의 강대국 중 하나인데 여기를 반대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가치를 막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뇌는 보수적으로 유지해야 돼요. 우리의 뇌의 도파민 레벨을 매우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똑똑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뇌를 진보적으로 관리하잖아요. 도파민 레벨이 마구마구 남용되면서 결국 뇌가 망가져요. 우리 사회도 망가집니다. 보수적으로 사회를 유지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본적인 성향은, 엘리트 사회는 보수예요. 보수.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살짝 보수적으로 살아라. 진보적으로 살면 망한다. 뇌가 망가진다. 인생이 망한다.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흐름은 아날로그. 저도 미국의 엘리트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자녀를 굉장히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한테 스마트폰 안 사줍니다. 안 사줘요. 종이책을 사줍니다, 항상. 그리고 사실 책 보는 것보다 제일 좋은 게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산에서 곤충 잡고 자연과 함께 놀고 사람과 놀고, 이게 결국엔 똑똑해지는 지름길이에요. 스마트폰 어린아이 손에 쥐어주면 망가집니다. 애들만 망가집니까? 어른들도 망가집니다.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져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망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골 촌구석에 살면서 좌파에 빠져가지고 맨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 노인들, 아마 정신세계가 다 망가졌을 겁니다. 보수적으로 가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아날로그적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스마트폰 멀리하고. 저도 어떤 훈련을 하냐면, 실제로 제가 쓰는 폰이 있어요. 폰이 있는데 지금 이 영상 녹음할 때 쓰는 폰은 옛날에 제가 쓰던 폰이고, 제가 실제로 가지고 다니는 폰은 깡통폰이에요. 아무것도 안 깔려 있습니다. 제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보면은 전화 기능 되고요, 문자 기능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문명 시대에 톡 메신저 정도는 깔아야겠죠. 톡 메신저 정도 깔려 있고 그 기능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앱도 안 깔려 있습니다. 깡통폰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전화 받고 걸고 문자 거는 때만 제가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찍을 때 쓰는 폰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옛날에 쓰던 고형 폰인데, 여기다가 뭐 은행 앱이라든가 뭐 방송 편집하는 앱이라든가 요거를 여기다 깔아놔요. 그 각종 잡다한 컴퓨터로 이 폰을 쓰고, 제가 할 일이 끝나면 이 폰은 꺼버립니다. 굉장히 저는 그 총구석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살아요. 굉장히 컴퓨터랑 멀리. 제가 하는 일이 뭐죠?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 개발하는 사람이면서 일할 때만 컴퓨터를 쓰고, 일 끝나면 굉장히 원시인처럼 살아요. 컴퓨터가 없이 아날로그적으로. 이게 바로 똑똑해지는 길이에요.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게 왜 안 보이는지 알아요? 스마트폰이 당신의 뇌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이끄는 흐름대로 세뇌당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보려면 스마트 장비를 내려놓고 인간 본연의 지식, 지능, 지혜, 이걸 이용해서 그냥 세상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살아야 똑똑한 사람들은.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오는 정보들을 계속 보고 사는 개인 방송 죽돌이들, 특히 짧은 영상 많이 보는 사람 있잖아요. 뇌가 다 망가져 있을 거예요. 완전 세뇌당했을 거예요. 좌파 진보 사상에 빠진 사람들 완전 뇌가 망가져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살짝 우성향으로 살면서 인공지능 멀리하고, 아날로그적으로 살면서 인간 본연의 가치관들, 그거에 의지하면서 그 종이책 그리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계속 창조적인 비판적인 사고를 하면 똑똑해집니다.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좋겠죠. 성경을 읽으면 왜 좋냐면, 성경은 고대의 기록이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거를 붙들고 세상을 분별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줄 수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엄청난 지혜를 줍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1차적인 목적은 신의 뜻을 알고 구원을 받기 위한 게 1차 목적이지만, 2차적으로 얻는 혜택은 뭐냐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을 분별하는 기준을 줍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